네, 안녕하십니까. 경북치대 구강암외과 권대근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임플란트 식립 후의 특발성 통증의 처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임플란트 식립 후의 지속적인 통증의 원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의 분류, 그리고 가장 많은 이제 특발성 통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제 3차 신경통, 그리고 구강자결감 증후군, 지속 특발 얼굴 통증,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비교하고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 후에 지속적인 통증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선 이제 가장 많을 수 있는 것이 임플란트 식립 직후의 통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후에 통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선 이제 수술에 의한 트라우마라든지, 안 그러면 수술할 때 오버히팅 되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치유가 잘 되어 있지 않다든지, 염증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고 나중에 이제 통증이 환자가 생길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주로 이제 보철물이 로딩을 하고 난 다음에, 보철물 로딩 이후에 생기는 통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마지노 인펙션이라든지, 또는 가장 많이 있는 경우가 페리 임플란트 인펙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로드 때문에 이제 모빌리티가 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가 루즈닝 되어 있으면서 페인이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 같으면은 처음에는 이제 하악이 이쪽에 임플란트에서 뭔가 불편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통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임플란트 상부 구조를 벗겨내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크랙에 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리무브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가 프랙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플란트의 다이아메트가 이제 좁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를 흔히 발견할 수가 있고, 임플란트 혼자 있는 경우에, 싱글 임플란트인 경우에 이런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이렇게 환자가 불편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되고,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이 원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처럼 임플란트를 심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에 즉시 식립하고 즉시에 이제 생기는 통증과 그 다음에 이제 보철 이후에 생기는 통증, 이것을 다 망라해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도 설명이 안 되는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런 환자들이 점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페인풀 크라니얼 뉴로패시, 즉 말해서 버닝 마우스 신드롬이라든지 persistent idiopathic facial pain, PIFP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환자는 수술한 직후에 어떤 트리거링 팩터처럼 수술한 직후에 바로 그 다음날 생겼다, 이런 게 아니고 일주일 뒤부터 생겼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한두 달부터 서서히 아프기 시작해서 보철물 로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아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보철물을 로딩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버닝 마우스 신드롬이라든지 PIFP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드물게는 보철물이 들어가서 이제 있는 그런 잘 쓰고 계시는 와중에서 이런 식으로 트라이제미널 뉴랄지아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는 환자들이 이제 임플란트 때문에 생겼다라고 이제 굳게 믿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환자들이 잘 모르면서 이런 이제 통증이 임플란트의 에피소드가 있고 난 다음부터 내가 이런 통증이 생겼으니까 이것과 임플란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제미널 뉴랄지아도 이런 것의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될 통증의, 만성적인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국제 통증 질환 분류에 대한 통증 분류를 한번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베타판이라고 2013년도에 베타판이 나왔고요. 2018년도에 2년 전에 국제 두통 질환 분류가 이제 인터내셔널 헤드에이크 소사이어티에서 이제 발간이 되었고, 이게 불과 한 반년 정도 지나서 한국에서 한글판으로 번역이 되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서 각 나라에 이렇게 배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두통 질환 분류에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비정형적인 그러한 그 통증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아시려면은 우선 총괄해서 이러한 통증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전체적인 분류 방법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면은 Primary Headache Disorder가 있고요. 그래서 Primary Headache Disorder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econdary Headache Disorder,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Painful Cranial Neuropathy 해서 뇌신경의 통증성 병변과 기타 얼굴 통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통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13, 뇌신경의 통증성 병변과 기타 얼굴 통증, 즉 Painful Cranial Neuropathy and Other Facial Pain, 요것을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3차 신경 병변이나 질병에 의한 통증, 그게 이제 주로 3차 신경통이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로는 13.2에서 혀 인두신경의 병변이나 질환에 기인한 통증, 그리고 이제 안면신경의 병변이나 질환에 의한 통증, 그 다음에 이제 13.4에서 10까지는 저희들이 자주 볼 수가 없는 통증이고요. 그 다음에 버닝 마우스 신드롬과 바로 전에 말씀드리는 persistent idiopathic facial pain, 지속 특발 얼굴 통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을 말씀드리자면은 3차 신경통의 분류는 클래시컬, 세컨더리, 이디오패틱이 있고요. 주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디오패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컬과 세컨더리는 전형적인 3차 신경통 중에서 혈관과의 관계가 명확한 경우를 클래시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이제 방사선 사진상에서도 확인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디오패틱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그야말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 세컨더리인 경우에는 이렇게처럼 멀티플 스클로로시스라든지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생기는 3차 신경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레벨라 아트리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통증인 경우에서는 수술을 통해 가지고 디컴프레션을 해주는 이런 수술을 통해서 이제 호전시키기도 합니다. 유명한 이제 첼리스트인 자클린 디프레가 데니얼 바렌보임과 이제 처음에 결혼을 하고 자기가 이제 첼로의 연주 실력이 계속 떨어지는 걸 느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멀티플 스클로로시스 때문에 생기는 2차, 3차 신경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게 2차고요. 그다음에 고전적인 3차 신경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주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이러한 이디오패틱이 되겠는데, 주로 이제 1초 이하에서 2분까지 지속되는 심한 강도, 일렉트리컬 샥 페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환자를 저희들이 보면은 이 환자는 이제 79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 환자가 자이고마 리전까지 뻗치듯이 그렇게 통증이 생기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환자는 테그레트를 드시고 굉장히 상태가 좋아지셔가지고 환자가 9년 동안 저한테 와서 계속 약을 받아 드시고 있는데, 한 60티, 그러니까 2달분 받아 가시면은 이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통증을 조절해 가면서 약을 드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간 드시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통증 후 외상 후 신경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 봤을 때는 주로 삼각신경 자체에 대한 수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 레이저 수술이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3차 신경을 이제 건드렸을 때 그때 이제 생기는 그런 통증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같으면은 이러한 외상, 즉 말해서 3차 신경, 말초 신경에 대한 분지에 대한 외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인피리어 알베올러 너브의 직접적인 손상에 가서 보시는 것처럼 인피리어 알베올러 너브의 여기 이쪽 부위가 이제 파괴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드릴링 하면서 다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뉴로마가 이렇게 생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처음에 환자들이 동통의 역치가 낮아지기는 페리페럴 센시타이제이션이 생기고, 조금 더 시간이 가면은 환자가 리셉터나 이런 데서 영향을 주면서 하이퍼알게이지아나 이런 것을 초래하는 그러한 리셉터나 이온 채널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증을 더욱더 심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손상 자체가 적극적으로 확인됐을 때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은요, 구강통 또는 혀에 국한하면 설통이 되겠는데, 단순히 이제 버닝마우스 신드롬이 혀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혀에 자주 생기는 것이고, 주로 양축성으로 생기고 됩니다. 그래서 버닝, 즉 말해 자결하는 양상이 되겠고, 입점막의 표면에서 느끼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입안의 건조감, 이상감, 미각 변화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주로 여성이 많고 특히 폐경기, 정신과적 이상과 동반이 되어 있다고 보고 3개월에 걸쳐서 하루 2시간 이상 매일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사실 이러한 데 대한 치료 방법이 There is no known cure for primary BMS라고 해서 확실한 그런 특효약이나 이런 건 없고요. 파셜 리커버리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로 약을 먹는데 시스테믹 세라피 중에서는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이 클로나제팜이라든지 가바펜틴 이런 약을 쓰게 되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그 클로나제팜을 국소적으로 도포하는데 이제 깨물어서 3분 동안 침과 함께 머금고 있다가 뱉도록 한다, 또는 분말을 만들어서 그것을 머금고 있다가 뱉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으면은 처음에는 왼쪽 잇몸에서 지릿한 느낌이 들다가 온 혀 쪽으로 퍼지는데 양쪽 다 설배면 통증이 있고 이제 임플란트 주위에도 통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저희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 분류 방법이라든지 이제 정의에 의하면 버닝마우스 신드롬이라고 진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 이제 리보트리를 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중간에 노르트리틀린을 투여해가지고 주니까 그다지 효과는 없었고, 클로나제팜인 그 리보트리라는 약을 주고 중간에 맥스노펜이라는 진통제를 같이 투여하면서 상당히 괜찮아졌고, 지금은 거의 이제 환자가 자가 조절하면서 약을 같이 쓰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리보트릴은요, 어떤 약이냐면 주로 진정수면제 그리고 이제 간질 환자한테 이제 쓰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 약이 그 정확한 기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시저나 패닉 오더의 패닉 디소더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은 구강자결감 증후군에서는 혀에 증가된 감수성을 억제하여 효과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 특발 얼굴 통증이라고 해가지고요, persistent idiopathic facial pain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환자들이 요즘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서 흔히 발견되는데요. 임플란트뿐만이 아니고 그냥 치과적인 치료 또는 보철 치료 이런 것에 의해 환자는 더욱 많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하고 관련되어서 또 이런 게 흔히 발견이 됩니다. 이거 어떤 임상적인 신경학적인 결손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2시간 넘게 매일 지속되는 얼굴 또는 입의 통증을 이야기하고 잘 국소화되지 않으면서 말초신경의 분포를 따르지는 않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신경학적인 진찰은 정상인데 치과적인 원인은 배제된다. 그런데 하필이면 치과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파라독시칼합니다. 치과적인 원인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치과하고 연관성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증이 생겼기 때문에 환자는 치과 진료 때문에 생겼다. 특히 임플란트를 신고 나면 그 통증이 생겼다면 이것 임플란트 때문에 생겼다고 굳게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둔하고 성가시고 아프다고 표현하고 이제 주로 여성이 되겠습니다. 지속 특발 얼굴 통증인 경우에서는 얼굴 치아 잇몸의 사소한 수술 외상에 대해 시작될 수 있지만 처음에 손상이 좋아진 후에도 손상 자체가 원인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국소적인 원인 없이 지속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소한 외상에 의해서 발생된 그 PIF하고 말초신경의 심각한 손상이 분명한 통증성 외상 후 3차 신경, 예를 들어서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데미지가 왔다든지 이런 자체가 있는 경우에는 요거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보시면은 환자가 개인 치과에서 상하게 좌측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둔통이 생겼고요. 임플란트 식립 부위인 이제 상악 좌측에 6개월 후인 임플란트 제거하고 6개월 후에도 계속적인 통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가, 둔통이 매일 하루 종일 존재하는 것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카바메제핀, 에필렙토를 투여를 하고 했는데 별로 그 진통 효과가 없고, 클로나제파민 이제 리보트리를 투여해 보니까 그래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바펜틴을 이제 투여하니까 이제 현저한 호전이 되어 가지고 환자가 이제 한 달 정도 먹고 괜찮아지고 호전되었지만 아직 불편하고다 하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한 넉 달 후에는 이제 개인 의원에서 처방을 받기로 하고 거리 간격에 있어 개인 집 근처에서 치료를 계속 받기로 그렇게 하고 이제 치료가 종료되었습니다. 또 이런 환경의 경우 같으면은 53세 여자 환자인데요. 양쪽 임플란트를 다 신고 난 다음에 통증이 다 양쪽에 다 있고요. 특히 우측 볼, 귀 뒷부위, 입술까지 감각이 다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강내과, 다른 신경과 뭐 막 이래 다니다가 이제 저희 병원, 저희 과로 이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원을 했는데요. 이 그 내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치료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환자가 이제 임플란트 도저히 안 돼서 임플란트를 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빼고요. 임플란트를 빼고 이제 환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빼고 있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통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카바메제핀, 바클로펜, 리보트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례대로 약을 투여해 봤는데 리보트릴이 효과가 약간 있고요. 그래서 9년 뒤에 이제 상악의 구치부 때문에 보존과에 치료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까지도 그래도 통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과에서 계속 이제 리보트릴을 투여하고 있는데 호전은 있지만은 좀 불편함은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까지 가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으면은 개인 치과에서 보철 임플란트 상하게 임플란트 신고 치연 팔페이션 할 때 통증이 심해가지고 전부 보철물, 전부 임플란트 상부 구천물을 다 벗겨내고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환자가 임플란트를 뽑아야만 자기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자고 했는데 환자가 약도 잘 듣지 않고 이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나씩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바메제핀이 안 되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례로 5개 임플란트를 빼니까 임플란트 뺀 부에 통증이 없어진 것 같다. 그리고 오른쪽 2개는 빼지 않고 놔뒀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후에 이제 왔는데요. 환자가 이제 개인 치과에서 또 다른 개인 치과에서 이 임플란트를 또 다시 심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입안이 쪼이고 화끈거리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불편하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괜히 뺐다라고 또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보트리를 투여하고 이제 보니까 이 투여하고 난 다음에는 드라마틱하게 호전돼 가지고 확실히 덜해서 추가 한 달 약을 더 드리고 효과를 확인한 뒤에 이제 보초과에서 이제 내원해서 치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논문상에서는 PIFP가 이제 그렇게 많이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플란트하고 관련된 것이. 그래서 여기서는 놀트립틀린, 사만 항우울제하고 클로나제팜을 투여해서 이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시발이라는 이제 사만 항우울제가 그래도 놀트립틀린이죠. 요게 이제 그래도 좀 비교적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데 놀트립틀린은 근기증이 많습니다. 마오 이니비터, 항파킨슨제라든지 우울증약 일부에서는 이것을 같이 투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심한 통증이 있어가지고 트라마도를 투여하고 있다는 이런 경우에는 같이 투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세이프티 존이 좀 좁은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루 한 번 자기 전에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증량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먹으면 복용하시면 안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듯이 사이드 에펙트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시데이션이 되고 노우지아, 드라이머스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주의해서 이제 처방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 이게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인 경우 같으면은 가바펜틴인 경우는 이제 5개월 이상 투여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약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진통 효과 2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프리가발린을 많이 처방을 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가바펜틴보다 용량의 조절이 좀 원활한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둘 다 신장 이상 환자한테는 이제 복용을 시킬 때는 주의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졸음, 현기증, 체중 증가 다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바클로펜이 또 추가로 또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금단 증상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고요. 트라마돌이라고 자이트람이라든지 울트라셋, 맥시노펜 주로 이것은 이제 저희들 암성 통증 환자, 말기 암 환자들한테 암성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서 많이 쓰는데요. 요런 그 강력한 진통제를 써가면서 이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카바메틴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이제 변경 투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증이 있을 때는 특발성 통증이 있을 때는 사만항 우울제, 노르트리플린 그리고 베타블로커, 프로프라놀롤이라는 이제 주로 그 고혈압 약으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프로프라놀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뉴론틴, 리리카처럼 가바펜틴, 프리가발린, 그리고 벤조다이아제핀, 리보트인 약인 이제 클로나제팜, 리보트리를 쓰기도 합니다. 안티컨벌전트로 또 클로나제팜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분류로 봐서는 뭐 요 셋 다가 이제 비슷한 뉴론틴, 리리카, 리보트리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가바너직 드러그에서는 이제 바클로펜 그리고 이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이런 세 가지 약 같은 것을 이제 트라마돌 계열의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왔는 환자를 보니까 주로 여자 환자들이었고요. 60세가 평균 연령이었고, 맨디블, 맥실라 비슷하게 나타났고, 편측성으로 맨디블, 맥실라 둘 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 임플란트를 신고 난 다음에 이제 생긴 경우가 많았고, 보철물을 이제 상부구조 보철물 하고 난 다음보다는 임플란트 신고 난 다음에가 훨씬 더 통증의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보자면 여러 가지 약을 써봤는데요. 프리가발린하고 클로나제팜 쪽이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센시바를 투여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환자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약을 병용 투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센시바를 놀트리플린을 주기가 어려운 노인 환자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놀트리플린이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그럼 제거하면 좋아지느냐? 저희들 총 9명을 26명 중 9명을 임플란트를 제거해 봤는데 에펙티브와 인에펙티브 하다는 것이 반반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은 지속 특발 얼굴 통증인 경우에는 사이콜로직 팩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환자들에게 다른 부위 어딘가에 만성 통증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통증이 이제 신경학적인 분포를 따르지 않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통증이고, 그리고 이제 악화심 위기를 가지면서도 성가신둔통으로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러한 환자들한테 서지컬 인터벤션을 계속적으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다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임플란트 치료로 넘어간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프로토콜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이제 환자가 이제 트라이제미널 뉴라드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지만은 PIFP라든지 버닝 마우스 신드롬은 천천히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환자가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있느냐 하면은 트라이제미널 뉴라지아는 아주 잠시 있으면서 또 그 사이에는 아주 씻은 듯이 괜찮은 그런 시기를 가지지만, PIFP나 버닝 마우스 신드롬은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트라이제미널 뉴랄지아 같은 뭐 이래 손에 닿였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불편함을 느끼거나 통증을 느끼는데요. PIFP나 버닝 마우스 신드롬은 퍼티그, 스트레스 또는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영향이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는 PIFP인 경우에는 항우울제를 좀 적용을 하는 것이 좀 더 좋고, 또 다른 책에는 또 보면은 뉴로패식 드러그를 같이 투여하는 것이 좋다고 또 되어 있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닝 마우스 신드롬은 뉴로패식 드러그, 또 클로나제팜 이런 것이 이제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해 드린다면, 통증 자체가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가 이러한 데 대해서 통증을 느꼈을 때, 이 통증 자체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겠다고 환자도 느끼고 있지만, 당연히 의사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기에 이를 위해서는 조기에 적극적인 투약과 치료가 필요하고요. 통증의 경감이 서서히 지연성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복용하라고 환자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환자가 아프다 하면 아픈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환자가 좀 이런 경우에 심리적인 요소도 많고 정신질환도 있고 이러니까 정신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환자가 이야기를 하면 저 환자가 성격이 좀 별나서 그렇지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환자가 아프다면 아픈 것이다. 그래서 치료가 아무 문제 없어도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자가 증상을 참을 만한 상태까지는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통증이 0에서 10까지라고 할 때 10이 가장 세다고 할 경우에 본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통증이 10이라면 통증을 한 5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 통증을 0으로 가게끔 만들 수는 없다. 이런 것을 환자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